경매 입문자를 위한 필수 이론 코스 20 한번 추려봤어요. 경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부터 지금 한창 경매에 도전하고 계신 분들까지 꼭 필요한 이야기들 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경매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경매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신다면 아직 그렇게 절박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잘 모르고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경매가 이런 건지 몰랐어요. 그냥 경매를 통하면 작은 돈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 돈 벌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같은 것도 몰랐고요. 공부도 안 한 상태에서 경매부터 알게 됐죠.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알게 된 케이스입니다. 당시에 제가 경매 시작했던 때는 부동산 시장이 완전 냉각기였어요. 그래서 누가 집 사? 집 사면 다 망해. 뭐, 다 전세 살고 이럴 때였거든요. 제가 만약에 부동산 공부를 좀 하고, 아, 시장이 이렇게 계속 안 좋구나, 이런 거를 알았다면, 글쎄, 저도 경매를 시작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아무것도 몰라서, 내 본전을 잃지 않는 경매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그 냉각기에 저렴한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었고요.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오르면서 자산이 늘어나게 됐죠. 시장을 예측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오른다, 내린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도 많은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데이터를 참고하기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 가면서 투자를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저 저는 부동산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부동산을 알아서 내 권리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은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매는 그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방법이죠. 뭐 지금 여러 가지 전세 사기 사건이나 이런 불안정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규모로 이런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름아름 계속 있었답니다. 나쁜 사람들은 얼마든지 기회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경매를 통해서 알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정도 되면 누구나 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내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교육청에서 이렇게 강의가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경매는 투자를 하건 투자를 하지 않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상식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면 더욱 좋겠죠. 또 종잣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나? 종잣돈 많으면 좋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종잣돈 많으면 뭐하러 경매해요? 내가 가진 돈이 뭐 100억, 200억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경매 안 하고요. 해외 부동산 건물 삽니다. 예. 경매를 통하지 않고도 제가 주고 사는 그런 좋은 물건들, 그런 물건들을 그냥 사죠. 종잣돈이 얼마 없으니까 경매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낙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종잣돈이 얼마가 적당한가?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글쎄요. 저는 최소 한 2천만 원 정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2천만 원 정도면 한 1억 안쪽으로 낙찰을 받으면 되거든요. 대출을 일으킬 수 있어요. 물론 아직도 대출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출은 잘 이용을 하면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출을 잘 이용을 해서 좋은 낙찰 받아서 내 집 마련도 하실 수 있고요. 월세 수익도 내실 수 있죠. 종잣돈이 2천만 원을 만들려면 뭐 얼마나 걸릴까요? 20대라도 200만 원 정도는 받잖아요. 20대는 돈 나갈 일이 별로 없죠. 사실 40대, 50대 되면요. 돈 나갈 일이 참 많습니다. 자녀들도 크고요. 또 규모도 커지고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좀 돈 모으기가 쉽죠. 저는 한 1년 정도? 길어야 2년 정도 차근히 모은 종잣돈으로 하기를 권해드려요. 저는 저희 아들에게 1년 동안 1,000만 원만 모아서 하라고 했거든요.
사실 21살 어린 아들이 종잣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참 대견하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준 돈이 아니라 자기가 벌어서 한 돈으로 산 집이어야 그래야 자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경매를 가르쳐 준다고 했을 때 저희 아들은 아, 나 그러면 집 사주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돈으로는 내 집 사고 네 돈으로는 네 집 산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1,000만 원으로도 아주 낡고 아주 저렴한 그런 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한 2천만 원 정도 있으면 조금 더 집 같은 집을 사실 수 있고요. 모아둔 돈이 한 5천 있으면 2억 원 정도 되는 물건도 사실 수 있습니다. 낙찰가의 80% 정도가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종잣돈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지만 종잣돈을 모으려고 뭐 10년씩 이렇게 기다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물가 상승이 내 월급보다 더 빨리 오르고요. 집값은 물가 상승보다 항상 더 많이 오르고 있었거든요. 뭐 부동산이 대세 하락한다? 물론 대세 하락할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오르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키가 하나도 안 큰 것 같은데 1년 전에서 보면은 또 이만큼 커 있고 또 3년 지나서 보면 또 이만큼 커 있고 그냥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잣돈은 1년, 2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경매는 다 싸다? 경매가 싼 거는 싸게 낙찰받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시세대로 낙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세가 얼마인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 정도 가격도 만족을 했거나 어떤 시장에서는요, 정말 몇 년 전에 화랑 시장에서는 낙찰 가격이 매매가를 웃돌기도 했습니다. 이 매매가가 돌았으면 또 가격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낙찰가가 매매가를 막 따라잡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경매가 특별한 이유는 입찰 가격을 낙찰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입찰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게 낙찰 받으려면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이 경쟁자들이 나보다 더 높은 가격을 쓰게 되면 결국 제일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받게 되겠죠.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는 게 좋을까요? 그건 아니죠. 저렴하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는 게 목표인데요. 그래서 내 욕심이 다른 경쟁자들보다 많지 않으면서 적정한 가격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경매의 스킬입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몇 번 패찰하다 보면 아, 적절한 낙찰가는 이 정도구나 다 알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요. 입찰을 한 5번만 하면요. 아, 내가 얼마 쓰면 낙찰되는지 알죠. 그런데 그 낙찰될 만한 가격을 쓰면 이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다른 경쟁자들보다 너무 높게 쓰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입찰가를 찾는 게 바로 경매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경매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고요. 누군가 자꾸 높은 가격으로 들어온다면 왜 이렇게 자꾸 이 지역에는 낙찰가가 높아지는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르는 어떤 호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경매는 싸게 낙찰받는 게 목표인데요. 그 싸다는 것이 막 50%씩 이렇게 싼 게 아니고요. 보통 시세에 지금 거래되는 가격의 10% 내지 20% 정도가 적당한 싼 가격입니다. 물론 인기 없는 물건들, 권리상으로 문제가 있는 물건들은 더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겠죠. 그만큼 리스크도 감당해야 된답니다. 자, 네 번째예요. 경매에 언제쯤 입찰에 참여하면 좋을까요? 낙찰을 받을 타이밍을 찾는 분들이 계시네요. 아, 경매를 하는 시기가 따로 있을까요? 경매는 우리 낙찰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죠? 채권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채권자들이요,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아, 저 사람이 내 돈을 안 갚아서 저 사람 집을 매각해서라도 저한테 돈을 돌려주세요라고 법원에 요청을 하죠.
그럼 법원에서는 네 말이 맞구나. 서류를 다 살펴보고요.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그 사람의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이 채무자, 소유자의 집을 경매를 통해서 매각을 하는데 이때 우리 입찰자가 덕을 보는 거죠. 이 번거로운 과정을 하려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게 되니까요. 이 과정이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경매라는 제도는 낙찰자가 싸게 집 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 타이밍이라는 게 굳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이 조금 달라지죠. 부동산 시장이 화랑일 때는 낙찰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10% 바라지도 않아요. 5%만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0명씩 경매 법정으로 몰려듭니다. 그러다가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 되면요. 채권자들은 받을 돈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경매로 매각되는 물건은 더 많아지는데 입찰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 안 좋은데? 라고 하면서 경쟁이 점차 줄죠. 근데 사실은요, 지금 경쟁이 그렇게 없지는 않아요. 완전 불황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낙찰가가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불황인지 경매 법정에 가면은 별로 티가 안 나요. 물론 입찰자는 조금 줄긴 했네요. 경매에 참여할 타이밍을 잡는 게 아니고요. 불황일 때는 좀 더 기회가 많고 호황일 때는 기회가 좀 적다. 그런데 누군가는 항상 법원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5번째, 부동산을 모르는데 경매를 어떻게 할까요? 부동산을, 네, 저도 몰랐습니다. 부동산 하나도 모르고 저는 그냥 돈 주고 대출해주면 대출해주나 보다. 전세, 원래 전세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살다 보면은 필요한 일이라 그냥 전세 살고 이사 가고 전세금 올려주고 이렇게 살았죠. 전세금을 올려줄 때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을 봐야 하는지도 몰랐고요.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 많을걸요? 네, 우리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공부한다 그러면 다들 중개사 공부를 생각하시더라고요. 중개사님들이 저한테 수업 들으러 많이 오십니다. 중개사님들은요, 중개를 하는 것을 공부하세요. 중개 사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공부를 하지만 투자에 관련된 것은 해당되지 않죠. 물론 법률 용어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익숙하겠죠. 일반인들보다는. 하지만 경매 투자, 경매 과정 이런 과정들은 따로 또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배우는 것 이것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해봤으니까요. 경매를 공부하다 보면 부동산을 알게 되고요. 부동산 시장 상황의 변화나 또 입지, 때로는 건축법과 공법까지 다 경매로 배웠습니다. 토지를 하려면 건축법, 공법도 좀 공부하셔야 되고요. 상가를 하려면 또 입지도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경매는 부동산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경매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공부의 폭이 넓어질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실 때 경매로 시작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요. 경매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5가지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매 시작하는 입문자를 위해서 또 5가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20개 쭉 알려드릴 거예요. 경매 입문자를 위한 필수 이론 20가지. 2번째 시간입니다. 자, 경매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제가 했던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책부터 읽었어요. 먼저 경매자가 들어가 있는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서점에서 읽지 않고요. 도서관에 가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서점에 있는 책들은 다 신간들이죠. 신간들은 마케팅에 의해서
베스트셀러로 올라가기도 하고 뭐 내려가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있는 너덜너덜해진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은 스테디셀러입니다. 오랫동안 사랑받는 책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고전은 다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들어있고요.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돈도 안 들죠? 도서관에 가서 경매자가 들어가 있는 책 중에서 인기 있는 책들,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들을 대여해서 먼저 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초 이론이 좀 닦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듣기를 추천드려요. 이 강의는 정말 많이 찾아보시겠지만 나하고 맞는 강사를 만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경매 강의를 들었을 때, 사실 제가 잘 모르고 듣긴 했지만 알고 보니까 빌라 분양하시는 분이 경매 강의를 하시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때 돈이 없어서 빌라를 분양받지 못했지만 저랑 같이 들은 동기들 중에서는 그 신축 빌라를 분양받아서 한동안 꽤 돈이 묶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강사님은 어떤 분들이 괜찮으신지는 이제 많이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나랑 맞는 분을 찾기가 지금은 참 쉬워졌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저와 같은 여자분들이 지금 많이 오시기는 하는데요. 남자분들도 차근차근 공부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강의 들으실 때 저희 즐거운 경매로 오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강의만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정말 10년 동안 공부만 하는 사람 봤거든요. 아니, 왜 공부해요? 공부를 하면 써먹어야죠. 써먹지 않으면 내게 되질 않습니다. 이게 공부한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줄 알아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을 하셔야 돼요. 물론 내가 아직 종잣돈이 준비가 안 됐다면 그냥 모의 입찰하셔도 좋습니다.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동안에 종잣돈을 모으고요. 그동안에 모의 입찰하면서, 모의 입찰이라는 건 내가 이 물건의 입찰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예측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1년 정도 종잣돈 모으면서 공부하시면 실천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입찰에 참여하는 거죠.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첫 낙찰부터 큰 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르겠어요. 물론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기도 한데요. 차근차근 나가는 게 정석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먼저 책부터 읽고요. 그리고 강의 들으시고요. 그리고 실천을 하시면 경매를 마스터하게 되실 겁니다. 자, 경매 강의 꼭 들어야 될까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좋은 영상이 많은데. 그러게요. 유튜브 영상만 보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책만 보고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강의를 그렇게 많이 듣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봤습니다. 책을 보고 그 저자가 했던 방법대로 따라 해보고 사실 그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기는 해요.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해서 강의를 듣는 거죠. 혼자 할 수 있으신 분들은 그냥 혼자 하시면 되는데요. 누군가 도움을 주면 좋겠다. 내가 실수하지 않게 옆에서 케어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다면 저는 강의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강의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강의는 별로 안 들었지만 그 외에 정말 다양한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큰돈 들여서 들었던 강의가 데일 카네기 트레이닝이었어요. 2005년도쯤이었을 텐데요. 당시에 제 한 달치 월급을 다 들여서 강의를 수강을 했죠. 그때는 내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강의가 저를 완전히 바꿨고 제가 경매의 길로 들어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도 항상 저를 단단하게 세워주는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좋은 강의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좋은 강의를 찾아서 듣고 있어요. 저는 이제 경매 강의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지만 유튜브 이거 너무 어려워요. 유튜브 강의도 듣고요. 영상에 대한 뭐 기획 강의도 듣고요. 뭐 마음을 코칭하는 것도 듣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도 공부하고 있고요. 좋은 강의는 나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빨리 데려다주는 패스트 트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강의도 그런데요. 지금 이제 저렴한 VOD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가격이 있는 실시간 강의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VOD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너무 과제를 안 하세요. 왜 과제를 안 하실까요? 혼자 그냥 동영상만 보고 과제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시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요, 과제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피드백을 그대로 흡수하시고, 다음번에는 그걸 고쳐서 더 나은 물건을 찾아내시죠. 그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같이 시작을 하더라도, VOD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느리게 오시고요. 물론 강의를 들으시고 살아남는 확률도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VOD 강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0분 이상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강의 듣다가 막 카톡 보다가 뭐 전화 오고 계속 이런 방해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시간 강의는 온전히 그 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죠. 왜냐면 저랑 같이 대화하면서 하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낙찰도 훨씬 잘 받으시고 또 수익도 잘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좋은 강의를 들으시기를 권해드려요. 내가 시간이 많다면 혼자 차근차근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좀 더 빠르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면 좋은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권리 분석 이야기 해드릴게요. 권리 분석 하는 방법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처음 오실 때 말이죠. 그런데 저랑 권리 분석하면 정말 쉽게 하시거든요. 이게 책으로 공부하면 어렵습니다. 외국어 공부하는 것과 같은데요. 외국어를 그냥 눈으로만 보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 말하고 듣고 쓰고 다 같이 해야 외국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권리 분석을 책으로만 이렇게 줄쳐가면서 공부하게 되면 절대 마스터할 수 없죠. 권리 분석은요, 물건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관심 있는 물건을 찾아서 그 물건의 권리 분석을 수학 문제 풀듯이 하는 거예요. 잘 모르죠. 처음에는 잘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고요. 권리 분석 로직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권리 분석 저는 하루 만에 다 마스터하게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마스터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물건으로 공부하시는 기간을 한 달,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달 정도는 매일 물건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사실 경매 알고 나면요, 권리 분석이 제일 쉽다고 하세요. 진짜예요. 경매를 시작하려는데 두려움이 앞서시는 얘기를 하세요. 이거 왠지 겁나요. 낯설어요. 내가 누구 괴롭히는 거 아닌가 걱정돼요.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죠? 남편이 싫어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나를 가로막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까 말까 걱정을 하게 되죠. 이럴 때 데일 카네기의 마법의 공식을 이용하면 돼요. 데일 카네기는 어떤 걱정이 생겼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먼저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뭘 걱정하고 있어요. 이거 경매를 해봐라. 경매했다가 혹시라도 실수해서 보증금 날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문제일까요? 이게 문제인가 아닌가는 여러분 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내가 이 걱정을 하는 게 문제가 되나? 문제 자체가 되나? 만약에 문제라면 그렇지, 남편이 너무 싫어하는데 내가 이거 하다가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모았던 종잣돈이 남편한테 드러나게 되면 또 굉장히 뭐라고 할 것 같아. 그럼 이거 문제가 맞죠? 그렇다면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합니다. 원인은 남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 줄까봐 이것이 원인이구나. 내가 경매를 한다는 것을 남편이 싫어할까봐 내가 그게 두렵구나. 자,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첫 번째, 경매를 안 한다.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미련이 남겠죠. 그럼 내가 그걸 감당할 것인가? 자, 경매를 한다. 한다면 남편한테 말할 것인가? 아니면 말하지 않을 것인가? 각각의 방법에 따른 따라오는 결과를 한번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최선을 선택합니다. 뭐 그냥 아예 안 하고 안 하는 걸로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저라면 남편한테 말하고 당당하게 하는 걸 선택하겠지만요. 내가 경배를 하는 것 자체가 걱정이 된다면 내가 왜 이 걱정을 하고 있는지, 과연 이 걱정이 문제 맞는지 한번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경배하다 보면 맘대로 안 되는 거 많거든요. 걱정하려고 하면 걱정할 거리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걱정을 해결하는 마법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마음을 다스리곤 한답니다. 첫 수익을 얼마 정도 원하세요? 저는 투자금이 뭐 거의 없이 종잣돈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저렴하게 낙찰받았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놓고 나면 투자금이 거의 안 드는 투자를 권해드리고요. 많이 들어도 한 1,000만 원 정도 돈이 묶이는 그 정도 투자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얘를 매도했을 때 한 2천에서 3천 정도의 수익이 나면 적당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때 이 2천, 3천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낙찰 받을 때부터 그 정도는 저렴하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1,000만 원, 2천만 원으로 물건 받을 때 낙찰가를 시세보다 2, 3천 정도 저렴한 물건을 낙찰 받고요. 그리고 2년 후에 매도를 하게 되면 다주택자는 일반세율, 무주택자는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는 양도 차액이 나는데요. 이 금액이 2천에서 3천 정도면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건 하나에서 몇 억씩 남는 거 아니고요. 물론 좋은 물건을 많은 돈을 들여서 낙찰 받으면 그렇게 남겠는데요. 소액으로 시작하시는 첫 낙찰 말이에요. 첫 낙찰은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구독자님들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하시나요? 1년에 2천, 3천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하물며 그만큼 모으기는 더 힘들죠. 자, 이렇게 작게 시작하셔서 점차 굴려가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매 공부를 이미 시작한 도전자들을 위한 필수 이론 알려드릴게요. 경매 입문자를 위한 필수 이론 정리 20.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매 도전을 이미 시작한 도전자님들을 위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부동산 경매를 하실 때 필요한 어플들이 있습니다. 법원 경매 어플 많이 쓰고 계시죠? 법원 경매 어플은 현장에서 입찰하러 갔을 때 많이 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입찰 바로 전에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잖아요. 네, 보시죠. 매각물건 명세서는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그 서류를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이용하셨던 유료 사이트가 아니라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이용을 하셔야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리치고 앱이에요. 지금 리치고 앱에서 경매 카테고리가 새로 생긴 거 알고 계시죠? 특히 경매 이 카테고리 안에서 최근에 뭐 호가와 또 최근에 실거래가 그리고 투자 체크리스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AI가 예측하는 미래 가격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리치고 앱은 지금 경매하시는 분들에게 필수 어플이 됐습니다. 원래는 유료 사이트지만 며칠 동안은 무료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치고 앱을 한번 꼭 이용을 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스피드 옥션도 쓰고 있어요. 스피드 옥션 앱은 안타깝게도 이제 안드로이드밖에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스피드 옥션 앱도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원활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들, 관심 물건에 담아놓은 내용들 내 앱에서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지금 법원에서 입찰을 할
입찰할 때 오늘 진행하는 법원 리스트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 앞에서 나눠주는 그 물건 리스트가 없어도 핸드폰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물건들을 다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뭐 부동산 어플 중에서 네이버 부동산을 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으로 현장에서 갔을 때 인근에 중개사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들이 올려놓은 물건 리스트를 보면 그 하단에 중개사님들의 전화번호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당 물건 앞으로 갔을 때 이 물건 근처에 다른 물건들은 어떤 곳에서 중개 거래를 하고 있는지 그분들한테 이제 이 물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시세나 전월세가를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플 적어도 이 4개는 꼭 깔고 가세요. 입찰할 때 준비물 요 정도는 다 알고 계시겠죠? 경매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요. 먼저 입찰 보증금이 있어야 되겠죠? 입찰 보증금은 얼마죠? 최저가의 10%입니다. 물론 최저가의 20%가 될 때도 있어요. 최저가의 20%가 되는 이유는 그 전에 미납 등으로 인해서 재매각이 나왔을 때 법원에서는 이 물건은 한번 낙찰됐다가 뭔가 미납한 물건이니까 너네가 주의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보고 들어와라 라는 의미로 입찰 보증금을 20%로 책정을 합니다. 법원은 자꾸 입찰이 지연되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빨리빨리 끝나서 배당으로 연결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최저가의 10%이지만 때로는 최저가의 20%일 수도 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입찰을 얼마를 하던 상관없이 입찰 보증금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 또 도장 챙기셔야 되겠죠. 도장을 챙겨가야 되는데요. 꼭 인감 도장 아니어도 괜찮고요. 그냥 막 도장도 괜찮습니다. 대리인으로 갈 때는 이 대리인, 그러니까 본인은 명의자고요. 대리인은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누군가 대리로 갔다라고 할 때는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만 내가 낙찰받는데 내가 직접 갔다 라고 하면 그냥 막도장도 상관없습니다. 도장을 안 갖고 오셨다면 지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찰을 하려면 입찰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기일 입찰표 현장에 가면 나눠주시죠. 그런데 이거를 현장에서 쓰려면요. 마음도 떨리고 왠지 손도 떨리고 그래서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에서 미리 작성을 해서 손글씨 말고요. 프린트 쳐서 실수 없이 마음의 안정이 있는 상태에서 미리 작성을 해서 가져가시기를 권해드려요. 현장에 가서는 그냥 입찰 봉투에 넣는 거죠. 근데 저는 입찰을 가기 전에 아직 마음이 딱 정해지지 않았을 때, 이 가격을 얼마로 쓸지 정해지지 않았을 때 2개의 입찰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정한 가격을 쓴 입찰표와 입찰 가격을 쓰지 않은 입찰표요. 현장에 가서 입찰 가격을 쓰지 않은 입찰표로 새로 입찰서를 쓰고 내기도 합니다. 그때 약간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낮춰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주로 이제 낮춰서 하는데 낙찰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입찰표도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게 좋아요. 현장 답사하는 법이요. 사실 현장 답사는 정말 당연한 건데도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몇 가지 꼭꼭 체크하라는 것들이 있긴 한데요. 다른 무엇보다 현장 답사를 하는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장 답사를 하는 목적은요. 내가 이 물건을 입찰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어떤 물건은 가서 봤더니 별로예요. 그래서 그냥 드롭시키는 물건들도 많습니다. 현장에 가서 내가 생각한 게 맞는가? 그리고 이 물건은 입찰해도 되는가? 요거 판단하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나서 이 물건을 입찰을 할 때 입찰 가격을 얼마를 쓸 건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 가격을 찾아서 오시는 거지 집에 와서 찾는 게 아니에요. 미리 다 가격을 어느 정도 다 조사를 하고요. 조사한 가격이 합당한지를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 가격을 정해야 집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관만 보고 뭐 여기가 골목이 어떤데 깜깜하네 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입찰을 해서 돈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요거 먼저 첫 번째. 내가 월세를 원한다면 여기가 저 월세가 잘 나가는 곳인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내가 시세 차익을 원한다면 여기가 앞으로 오를 만한가, 그리고 전세가 잘 들어오는가, 요거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판단이 됐다면 오케이 나 이 물건 할 거야 정했다면, 그러면 이 물건을 도대체 얼마를 써야 되는지까지 판단을 하셔야 되죠. 최근에 이 동네에서 거래가가 뭐 한 2억이다. 그럼 난 이 물건 1억 6천에서 1억 8천 정도 써야 되겠네. 그럼 나는 1억 6천을 써도 될까? 경쟁자들이 얼마나 많이 왔을까? 최근에 이 물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중개사님도 만나고요. 관리사무소도 만나고요. 해서 내가 얼마 쓸지를 마음속으로 정해야 집에 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계속 만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가격을 정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정하고 돌아오셔서 물론 그 가격을 딱 픽스할 수는 없고요. 저는 그 가격을 정한다는 게 최대가와 최저가 이 사이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얼마, 최저 얼마. 나는 이 사이에서 쓰겠어. 요 정도까지 가격 정하는 게 현장 답사하는 목적입니다. 자꾸 폐차를 반복하시는 분들 계시죠? 구독자님들 이제 경매를 처음 시작해서 돈 벌어 보겠다라고 마음 딱 먹고 경매 입찰에 도전하는데 자꾸 폐차를 는 거예요. 폐차를 뭐 5번, 6번, 10번, 20번 계속 폐차를 한다면 이것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낙찰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는 지역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계속 실수요자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라는 건 이 집을 내 집 마련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들, 그리고 학군이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들, 이런 곳은요, 항상 대기 수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일반 매매로 사는 가격보다 정말 1,000만 원만 싸도, 2,000만 원만 싸도, 난 정말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컨설팅 회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회사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경매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가격이 매가랑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이런 지역은 투자자가 아무리 입찰에 참여해도 안 돼요. 안 돼. 낙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만큼 높게 써서는 우리가 수익이 안 나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이 지역이 크게 상승하는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강원도 쪽에서, 강원도 지역들 중에서 지금 춘천이 낙찰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어요. 낙찰 가율이 6개월 전에는 70이었는데 지금 80%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낙찰 가율이란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계속 이 지역에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니까 호재가 계속 드러나고 하게 되면은 낙찰 가율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을 낙찰 받으려면 이제 최근의 낙찰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써야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상승하는 지역이라면 너무 저렴하게 낙찰 받기보다는 그냥 조금만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상승되는 그 기운을 타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때로는 너무 욕심을 많이 내는 분들도 있어요. 뭐 2회 유찰된 물건들의 최저가에 계속 들어간다. 그러면 낙찰이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물건들이라면 1회 유찰됐을 때가 적정 가격에 가깝거든요. 2회 유찰됐으면 많이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최저가로 들어가면은 맨날 꼴찌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는 거 아닌가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세보다 나는 무조건 한 7,000만 원을 싸게 낙찰 받아야 돼. 이렇게 딱
그 어느 선을 딱 정해버리면 낙찰을 못 받죠. 물론 그렇게 낙찰 받을 수 있는 물건도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게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 물건이어야 돼요. 뭔가 막 권리가 좀 있고 사진도 되게 못생기고 지역도 별로 매력 없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 금덩어리다. 이런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물건들은요. 그렇게 대박 나는 수익률로 낙찰받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는 건 아닌가 또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있죠. 수익은 저는 한 2, 3천 정도가 나는 거는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물건 하나에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수익 나는 물건들로 좀 골라보시면 어떨까.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욕심이 너무 많으면 나보다 더 욕심을 적게 내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또 때로는요, 상승장일 때 낙찰가가 또 매우 높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계속 폐차하고 계시다면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계속 경매를 폐차하다 보면, 아, 나는 경매할 타입이 아닌가? 아, 나는 이게 경매 이제 때려쳐야 되나? 별로 성과도 안 나는데 이 시간에 알바를 하면 오히려 더 효율이 날 텐데 이 효율도 안 좋은 경매를 계속 내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걱정이 많으면 부동산 경매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걱정인지 아니면 나의 역량의 문제인지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내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것도 좀 좋아하지도 않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나 원래 걱정도 많고 이런 분들이라면 차라리 경매를 내려놓고 그냥 경매를 공부한 것을 토대로 일반 매매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드시 경매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경매를 이용해서 경매를 알고 나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이용을 해서 그냥 일반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차라리 이제 금매를 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다 볼 줄 알게 되잖아요. 경매를 알게 되면 등기부등본을 다 해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와 있는 물건들 중에서 최근에 낙찰가랑 비슷한 금매를 찾아서 그 물건이 등기부등본 상태가 이 사람이 좀 급한가 급하지 않은가 판단이 돼요. 이렇게 급하다라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내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경매를 아시되 경매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나는 정말 경매가 너무 힘들다. 걱정되고 나하고 안 맞는다. 막 사전 조사고 뭐 현장 조사고 나는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 매매 대우받으면서 일반 매매 하시고요. 다만 조금 수익을 조금 덜 보시면 됩니다. 걱정값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몸 상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비용을 치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경매 공부를 시작한 도전자님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번 리스트는 낙찰 좀 받아본 중급자들을 위한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경매 입문자를 위한 필수 이론 20.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낙찰을 한두 건쯤 받아보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낙찰을 한 건, 두 건을 받게 되면 이제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다주택자 할까 말까. 자, 이것은 선택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저희 아들 같은 20대 친구들이 집을 두 채, 세 채, 네 채 이렇게 받는 것들. 글쎄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20대는 자신이 나아가야 될 진로를 좀 찾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일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부동산에만 올인을 하기에는 조금 아깝다. 그래서 1년에 한 건씩만 하면서 내가 해야 될 본업을 찾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하는 건 너무 좋아요. 하지만 부동산 투자자로만 가기에는 아직 너의 가능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더 훌륭하고 더 가치 있는 일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세상을 변하게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20대 젊은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되기보다는 그냥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해가면서
비과세 받아가면서 1년에 한 채씩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20대들한테 드리는 말씀이고요. 일이 바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너무 바쁜 분들은 물건 많이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전업으로 좀 넘어가고 싶고, 경매를 저처럼 제가 지금 전업 투자자잖아요. 저처럼 경매를 전업으로 하고 싶고 이것을 나의 이제 잡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주택자를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다주택자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다주택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좀 신경 쓸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이제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업자를 낼 것인지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혹은 매매 사업자 이런 것 어떤 걸 낼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다 달라요. 자, 그러면 개인 사업자, 매매 사업자, 임대 사업자, 법인 사업자, 네, 뭐가 다를까요? 여기서 사실 매매 사업자랑 임대 사업자를 개인으로도 할 수 있고 법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 사업자가 있고요. 법인 사업자가 있고요. 매매 사업자는 없고요. 임대 사업자는 있었는데 말소 처리됐습니다. 과거에 이제 강제 말소 처리된 적이 있었거든요.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법인으로는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하면 종부세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일단 제가 만류드리고 싶고요. 법인으로 투자를 하려면 주택 이외의 것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이외에 업무용 물건, 업무용 오피스텔, 뭐 토지 이런 것들로 하셔야 되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택을 하시기 때문에 법인은 일단 조금 어렵다. 그리고 개인으로 하게 되면 두 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세 채가 되면서부터 최우선 변제권을 배제하기 위한 은행에서 드는 보증보험이에요. MCI나 이런 거, MCG 이런 게 한계가 오기 때문에 이제 세 채 이상이 되면 매매 사업자를 또 많이 고려를 하시는데요. 매매 사업자는 단기에 사고 팔고 하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가려면 임대사업자를 하고요. 단기라고 하면은 1, 2년 내에 사고 팔고 하려면 매매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이게 참 다 좋은 게 없어요. 다 좋은 게 없어. 그래서 예전에 제 첫 책에서 두 번째 서브 타이틀이 그거였잖아요. 3년 만에 21채의 집주인이 되다. 근데 지금은 21채까지 집을 가지기에는 은행에서 대출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조금 풀어져야 이제 다주택자를 원활하게 가질 텐데, 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죠. 지금은 아직 묶여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가거나 매매사업자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대출 얘기해드렸어요. 대출이 계속 나오냐. 근데 대출이 계속 안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대출의 공식이 있습니다. LTV는 집의 한도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받으면 낙찰가의 80%까지 대출이 나와요.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DTI, DSR이 문제가 되는데요. DTI는 소득을 보는 거예요. 소득 대비 얼마나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냐. 그런데 DSR은 기존의 대출까지 봅니다. 이 기존 대출이라 내가 집이 첫 번째 집 대출 받을 때는 대출이 잘 나왔어요. 두 번째 집도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세 번째 집 되면은 일단 내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점점 차기 시작하고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 소액 임차인으로 인한 손해를 이제 메꾸기 위해서 은행에서 드는 MCI라는 게 있어요. 이 MCI가 개인당, 차주당 2개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2개면 다 차고요. MCG가 차주당 하나예요. 그럼 3개를 대출을 받으면 4개째 되면 대출이 더 이상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출이 마냥 되지 않고요. 전세랑 월세랑 이렇게 섞어서 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집을 가지기보다는 요거를 이제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매매 사업자를 하게 되면 DSR을 보지 않아요. 사업자 대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매 사업자를 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게 역시 장단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집이 이렇게 많다 보면 임차인이 속 썩일 때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속을 썩일 때 어떻게 하나요? 그런 말 있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까 한 놈 한 놈 돌아가면서 뭔가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지금은 다 장성을 해서 너무 잘 자랐지만 키우는 중간에 뭐 큰애 아프고 둘째 학교 일 있고 막내 뭐 유치원에 뭐 있고 이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임차인도 많으면 많을수록 사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모든 임차인들이 다 사건을 일으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임차인을 받으면 좋은데요. 그러려면 내 집의 퀄리티도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희한하게 제가 좀 무던하다 보니까 임차인들도 좀 무던한 편이고요. 사실 임차인과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는 조금 양보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참 힘들죠. 그래서 조금 마음에 짐을 덜어 놓으시려면 사실 월세 임차인들은 참 손이 가요. 왜냐하면 매달 월세를 내잖아요. 매달 월세를 내는데 낼 때마다 저거 고장 났는데 또 낼 때마다 저거 왜 안 고쳐져 생각나거든요. 근데 전세로 돈 임차인들은 딱 2년 동안 서로 연락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전등 같은 거 자기네가 갈고 하는데 월세 임차인들은 그걸 꼭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임차인 관리가 나는 좀 고민된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좀 전세로 놓는 게 좀 낫습니다. 근데 월세 수익을 내고 싶다면 요 정도는 좀 감수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좀 규모가 크면 이제 이런 임차인들을 관리해주는 회사에 맡기기도 하는데요. 처음에는 다 직접 하는 거죠, 뭐. 건물 앞에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할아버지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그 건물의 주인이세요. 다 그렇게 하나하나 내 손으로 갖고 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들 관리를 자식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어떠실까요? 자, 마지막으로. 자, 집이 많다 보면 집이 또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임차인은 나가야 되는데 집은 안 나가고 참 애가 탑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저 역전세가 날 때는 더 심각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역전세를 개인이 어떻게 막겠어요. 2년 전만 해도 높은 가격에 전세를 낼 수 있었는데 2년 후에 가격이 뚝 떨어지면 사실 이럴 때는 집주인들이 다 내 호주머니 속에서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보태서 이렇게 내보내고요. 그게 안 되는 물건들이 경매에 나오게 되는 거죠.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뭐 역전세 난 게 한두 채면은 모를까 감당을 하지 못할 만큼 역전세를 당하는 것들은 뭐 어떻게 너무 안타깝지만 모두에게 손해인 거죠. 사실 임대인도 손해고요. 임차인은 더 큰 손해예요. 이런 대대적인 역전세가 아니라 그냥 집이 좀 안 나간다. 왜 우리 집 안 나가? 라고 할 때 해결 방법을 좀 찾아볼게요. 먼저 집 자체의 문제인지 봅니다. 집이 보기 흉하면 안 나갑니다. 네, 집이 예뻐야 돼요. 우리 임차인들은 좋은 집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TV에 정말 아름다운 집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임차인들이 기준이 높아요. 좋은 집이라는 건 밝고 깨끗한 집입니다. 그래서 사실 임차인들 이렇게 나무색이 있는 문이나 이런 샤시들 안 좋아하죠. 물론 저렴하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래서 이 가격 대비 이 집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인근에서는 인근의 다른 물건과 비교해서 꽤 괜찮은 상태로 내놓으셔야 잘 나갈 겁니다. 또 때로는 시장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지금같이 역전세가 막 일어나는 이런 시장에서는 전세로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세 물건은 없고 또 전세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맞는 가격에 그러니까 그 보증보험 한도 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전세 물건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역전세가 모두에게 지금 어려운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체가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고요. 전세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니까 월세로 임대를 바꿔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절적인 요인도 있어요. 이 부동산은 이사 시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겨울에 이사 잘 하지 않고요. 장마철에 이사 잘 하지 않죠. 그래서 봄, 가을에 이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여름에
또 휴가 기간, 명절 기간 이런 데들은 다 비수기입니다. 그 시기에 딱 걸리게 되면 임대가 안 나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면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명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바로 내놓으면 나갈 겁니다. 물론 집 상태가 좋게 내놓는 거죠. 부동산 입문자를 위한 필수 이론 20가지 어떠세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또 많은 질문들 남겨주시면 또 이렇게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릴게요.